레이먼드 카버 단편선. 열. 칼라일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6월 초 아내가 떠난 뒤로 여름 내내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러니까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는 칼라일에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그 자신이 아이를 돌봤으니까. 매일 밤낮으로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긴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연락한 베이비시터 데비는 뚱뚱한 19살 소녀로 대가족에서 컸다고 칼라일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저를 따르거든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만약 걱정된다면 이쪽에 물어보라며 이름을 두억에 알려주었다. 그녀는 연필로 공책 종이에 그 이름들을 적기까지 했다. 칼라일은 그 이름을 건네받은 뒤 종이를 잘 접어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날 수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했다. 아일리는 칼라일이 성적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집을 떠났다. 그녀는 서던 캘리포니아로 가 거기서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칼라일의 고등학교 직장 동료인 리처드 흡스와 떠나버렸다. 흡스는 연극 교사이자 유리불기 공예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제 시간에 성적표를 제출하고 자기 물건들을 챙겨 아일린과 황급히 마을을 떠난 게 분명했다. 이제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름은 거의 끝나고 학기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라일은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문제에만 골몰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는 데비를 고용했다. 처음에는 그의 전화에 응답해 이 여자애가 나타나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친척이라도 되는 양 집과 아이들을 모두 그녀에게 맡겼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자신의 부주의함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탓하겠느냐고. 그 첫 번째 주에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가 백미러에 헝겊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주사위 2개가 걸린 자동차 옆에 주차할 때 그는 확신했다. 놀랍게도 그는 앞뜰에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아이들이 손을 물어뜯을 만큼 덩치가 큰 개와 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들인 키스는 딸꾹질을 하며 울고 있었다. 딸인 세라는 그가 차에서 나오는 걸 보고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앉아 있었고 개는 아이들의 손과 얼굴을 핥고 있었다. 개는 그를 향해 으르렁대다가 칼라일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조금 물러섰다. 그는 키스를 안고 그 다음에 세라를 안았다. 한 팔에 한 아이씩 안고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집안에서는 전축이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앞 창문이 떨릴 지경이었다. 거실에서는 다탁 주변에 앉아있던 3명의 10대 소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탁자에는 맥주병들이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가 타고 있었다. 스테레오 오디오에서 로드 스튜어트가 소리를 질러댔다. 소파에는 그 뚱뚱한 여자의 데비가 또 다른 10대 소년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는 칼라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쳐다봤다. 그 뚱뚱한 여자의 블라우스는 단추가 풀려 있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모으고 앉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거실은 담배의 연기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그 뚱뚱한 여자애와 친구는 황급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칼라일 씨, 잠깐만요. 데비가 말했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필요 없어. 칼라일이 말했다. 빨리 여기서 꺼져버려. 너희들 모두 던져버리기 전에. 그는 아이들을 안고 있는 손에 힘을 줬다. 나흘치는 계산해 주셔야죠. 블라우스에 단추를 채우며 그 뚱뚱한 여자애가 말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단추를 채우려고 하자 담뱃재가 떨어졌다.
오늘은 없던 걸로 하죠. 오늘치는 필요 없어요. 칼라일 씨,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음악을 듣겠다고 잠깐 찾아온 것뿐이에요. 알겠어, 데비. 그는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카펫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다리에 바싹 붙어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데비는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제길, 빨리 나가지 못해? 칼라일이 말했다. 당장 빨리 움직여, 너희들 모두! 그는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소년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들은 맥주병을 챙겨 천천히 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로드 스튜어트의 음반은 계속 돌아갔다. 소년 하나가 말했다. 저건 제가 가져온 레코드인데요. 가져가. 칼라일이 말했다. 그는 그 소년에게 한 걸음 다가간 뒤 멈춰 섰다. 제 몸엔 손대지 마세요. 예? 손대지 마시라고요. 소년이 말했다. 그는 전축으로 걸어가 톤 암을 들어 원래 자리에 놓은 뒤 턴테이블이 그냥 돌아가는데도 음반을 끄집어냈다. 칼라일의 손이 떨렸다. 1분 뒤에도 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경찰을 부를 거다. 1분이라고 했다. 그는 화가 나서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정말이지. 눈앞에서 점들이 춤추고 있었다. 아저씨, 우린 갈 거라고요. 알았어요? 간다니까요. 그 소년이 말했다. 그들은 줄줄이 집을 빠져나갔다. 집 밖에서 그 뚱뚱한 여자애가 조금 비틀거렸다. 그녀는 흔들흔들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다. 칼라일은 그녀가 멈춰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걸 봤다. 그녀는 그렇게 잠시 진입로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뒤에서 그녀를 밀면서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아빠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줄게. 칼라일이 침착한 음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목욕부터 하고 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 다음에는 나가서 피자 사 먹자. 어때? 피자 좋아? 데비 언니는 어디 있어요? 세라가 물었다. 언니는 이제 안 와. 칼라일이 말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그는 한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같은 학교 동료 캐럴에게 전화했다. 그는 베이비시터 때문에 생긴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애들은 엄청나게 큰 개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고 그는 말했다. 그 개는 늑대만큼 컸다고. 애들 보라고 구 안에는 건달 같은 남자애들을 집 안으로 잔뜩 불러들인 거야. 개들은 볼륨을 끝까지 올린 채 로드 스튜어트를 틀어놓고는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는데 우리 애들은 바깥에서 그 괴상한 개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는 말하는 내내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꾹 눌렀다. 세상에, 캐럴이 말했다. 어쩌면 좋아? 큰일 날 뻔했네. 그녀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렸다. 그는 그녀가 수화기를 턱에 붙이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건 전화할 때면 그녀가 늘 하던 버릇이었다. 전에 그렇게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 버릇이 그에겐 은근히 신경 쓰였다. 내가 거기로 갈까? 라고 그녀는 물었다. 내가 갈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베이비시터를 부르면 돼.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내가 갈게. 내가 그러고 싶어. 애정이 필요할 때는 겁내지 말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캐럴은 칼라일이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실 비서 중 하나였다. 이혼녀인 그녀는 아이 아버지가 자기 자동차에서 이름을 따온 신경과민인 10살짜리 아들 다찌와 살고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칼라일이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캐럴. 애들은 둘 다 잠들었지만 오늘 밤에는 누가 찾아온다는 게 뭐랄까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오늘 밤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 그러면 그렇게 해. 내일 학교에서 만나. 그녀는 말이 없었는데 뭔가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것이라는 걸 그는 느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베이비시터가 2명이나 다녀갔어. 그는 말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번 주말에 나하고 같이 사람을 찾아보자.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이럴 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말했다. 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잘자 칼라일. 그녀가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말 대신에 좀 더 고민해서 다른 말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서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요구도 하지 않았다. 아일린이 캘리포니아로 떠난 그 첫 달, 칼라일은 종일토록 아이들과 붙어 지냈다. 아내가 떠난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겼지만 어쨌든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싶지 않았다. 확실히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분간은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를 애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이나 낮이나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정작 자신은 입맛이 전혀 없었다. 아이들 옷을 세탁해서 다리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 근교로 나가 기름종이에 싸온 샌드위치도 먹고 꽃도 땄다. 그는 아이들을 슈퍼마켓에 데려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르게 했다. 며칠에 한 번씩은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나 동물원을 찾아갔다. 그들은 오래된 빵을 챙겨 동물원을 찾아가 오리들에게 던져줬다. 밤에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기 전에 칼라일은 아이들에게 이솝,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그림 형제의 동화책을 읽어줬다. 엄마는 언제 와요? 동화를 읽어주는데 아이 하나가 묻기도 했다. 금방 이라고 그가 말했다. 몇 밤만 자고 나면 책 계속 읽을게. 그러고선 끝까지 이야기를 읽어준 뒤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전등을 껐다.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그는 손에 술잔을 들고 이방 저방을 걸어 다니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조만간 아일린은 돌아올 거야. 그러고는 이내 말했다. 내 얼굴을 내가 다시 볼 것 같냐? 이번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 미친년아. 그리고 얼마 뒤에는 여보, 돌아와. 제발. 사랑해. 당신이 필요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라고 말했다. 그 여름에 몇몇 밤들에 그는 TV 앞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여전히 켜진 TV에 하얀 반점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곤 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펼치지도 않은 책이나 잡지 따위를 옆에 두고 TV 앞 소파에 앉아 그는 자주 아일린을 생각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유쾌한 웃음이 혹은 거기가 아프다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목을 어루만지던 그녀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럴 때면 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대비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러니까 충격과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때 그는 구인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처한 공경과 원하는 점 등을 말했다.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 적은 뒤 곧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 일을 동시에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있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말했다. 새학기 시작과 등록을 며칠 앞두고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장 먼저 그의 집으로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사람이 팔은 온통 털투성이인 데다 뒤꿈치가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나타난 35살의 여자였다. 그녀는 그와 악수를 나눈 뒤 아이들에 대해서는 질문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그가 하는 말만 들었다. 아이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뒤뜰로 갔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들을 잠깐 쳐다봤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가 미소 지었을 때 칼라일은 그녀의 이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라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와 옆에 섰다. 세라는 칼라일의 손을 잡고 여자를 쳐다봤다. 키스도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키스는 다시 색칠을 했다. 칼라일은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그는 슈퍼마켓 게시판에 앞정으로 붙여놓은 색인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누군가 베이비시터 일을 구하고 있었다. 요구시 신원 보증 가능. 칼라일은 그 번호로 전화해 데비, 그 뚱뚱한 여자애를 알게 됐다. 여름 동안 아일리는 아이들에게 몇 장의 카드들과 편지들과 자기 사진들과 집을 나간 이후에 그린 펜화 몇 개를 보냈다. 그녀는 또한 칼라일에게 이 문제를 이해해 달라며 하지만 자신은 행복하다는 내용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행복. 마치 행복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투로군. 이라고 칼라일은 생각했다. 그녀는 늘 말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믿었던 것처럼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도 그를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라며 모든 걸 이해하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진실로 맺어진 것은 절대로 다시 풀리지 않아. 칼라일은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맺어진이라는 단어가 싫었다. 그 말이 두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두 사람이 동업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아일린이 완전히 넋이 빠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편지를 구겨버렸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는 쓰레기통에서 던진 편지를 다시 찾아내 그녀가 보낸 다른 카드들과 편지들이 있는 벽장 서랍 안의 상자 속에 넣었다. 거기 있는 봉투 하나에는 수영복 차림에 큰 플로피 햇을 쓴 그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또 어깨를 구정하게 수그리고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얇은 가운을 입고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을 두꺼운 종이에 그린 연필화도 있었다. 칼라일은 그 그림이 당시 상황에 대한 아일린의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결혼에 동의하면서도 자기 재능으로 뭔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칼라일은 그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건 당신의 의무야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둘을 위한 의무야.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랬다는 걸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녀를 사랑했듯이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역시 사랑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는 8년 동안 부부로 살아가다가 아일린은 떠나버렸다. 그녀가 편지에 쓴 표현을 빌리자면 첫 발을 내디뎠다. 캐럴에게 전화한 뒤 그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고선 부엌으로 가서 술을 따랐다. 그는 아일린에게 전화를 걸어 베이비시터 문제를 얘기해 볼까 생각하다가 안 하기로 했다. 그는 물론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딱 한 번 전화를 걸었을 뿐 그때까지 편지는 한 통도 쓰지 않았다. 당시 상황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기도 했고 분노와 수치 때문이기도 했다. 한 번 초여름경에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수치심을 각오하고 전화한 일이 있었다. 리처드 흡스가 전화를 받았다. 리처드는 마치 자기가 아직도 칼라일의 친구인 양 칼라일이구나 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잠깐만 기다려. 괜찮지? 라고 말했다. 아일린은 전화를 받고는 칼라일 잘 있어? 애들은 어때?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줘. 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다 괜찮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면서 말했다. 애들이 잘 있으리라는 건 나도 잘 알아. 당신은 어떠냐고. 이어서 그녀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이 처음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생각과 카르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카르마를 알아봤다고 했다. 지금부터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칼라일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이제 할 일이 있어 아일린.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1분인가 지나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그냥 내버려뒀다. 벨이 그치자 그는 코드를 뽑아버린 뒤 잠에 들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하는 게 두려웠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그리웠고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 그 몇 달간 들었던 조증에 걸린 듯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간절하게 듣고 싶었지만 전화를 걸면 리처드 흡스가 받을 것 같았다. 칼라일은 그 작자의 목소리를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리처드와는 3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친구라면 친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칼라일은 생각했다. 적어도 그는 칼라일이 교직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테네시 윌리엄스와 앤셀 애덤스의 사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설령 아일린이 받는다고 해도 그녀는 그의 카르마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에 열을 올릴 것 같았다. 그가 손에 술잔을 들고 앉아 누군가와 결혼해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어떤 일이었나 기억하려고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든 그는 전화선에서 들리는 미세한 잡음을 들으며 상대방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게 아일린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방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칼라일은 바로 후회했다. 거 봐. 당신이 내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 칼라일, 글쎄 나도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 사실만은 명백해졌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들어봐.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전화한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말하자면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야.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마. 어쨌든 알아. 미안해. 칼라일.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 아마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바로 주위에 꼭 맞는 사람이 있어. 아, 어쩌면 이미 누군가를 구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다행이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리처드의 어머니 집에서 일했던 아줌마가 있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리처드가 여기저기 애쓰며 알아본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까? 듣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 아줌마를 부렸던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전화했어. 그 아줌마 이름은 웹스터 부인이야. 리처드의 숙모와 그 딸이 이사 오기 전까지 리처드 어머니 집에서 집안일을 돌봤던 사람이야. 리처드가 어머니에게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그 사람이 오늘 웹스터 부인한테 전화했어. 리처드가 했다고. 오늘 밤에 웹스터 부인이 당신한테 전화할 거야. 어쩌면 아침에 전화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때건 하겠지. 아무튼 당신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할 거야. 그럴 거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조만간 그 아줌마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린지 알아?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알지? 애들은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들은 잘 지내. 아일린, 지금 자고 있어. 그가 말했다. 어쩌면 그녀에게 아이들이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든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지난 2주 동안은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어느 쪽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까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모양이라고 리처드한테 말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아일린은 웃음을 터뜨렸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해, 아일린. 그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얘기했다. 키스와 세라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엄마 그림을 더 보내주겠다는 얘기도.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줘. 엄마가 화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은 훌륭한 화가가 아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화가는 화가란 말이지. 중요한 건 애들이 그걸 까먹지 않는 거야. 전해줄게. 칼라일이 말했다. 리처드가 안부를 전한대. 칼라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안부라고? 도대체 그 작자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러고는 말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아줌마에게 말해준 것도 고마워. 웹스터 부인이야? 그래, 이젠 전화를 끊어야겠어. 전화비 많이 들겠어. 아일린은 웃음을 터뜨렸다. 돈 따위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저 교환의 필수 매개일 뿐이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물론 당신은 이미 잘 알겠지만. 그는 수화기를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기계를 가만히 바라봤다. 칼라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어. 나는 그렇다는 걸 알거든. 당신은 내가 미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 주기만 하면 돼. 무엇을 기억하란 말인가? 칼라일은 깜짝 놀라며 혹시 자기가 놓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귀에 댔다. 아일린, 전화 고마워.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해. 아일린이 말했다. 모든 통신 수단을 열어둬야 해. 가장 나쁜 일은 지나간 거야. 우리 둘 모두에게. 나 역시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 거야. 우리 둘 다. 결국 길게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인 거야. 잘 자. 그가 말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바라봤다. 그는 기다렸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칼라일 씨인가요? 할머니 목소리였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짐 웹스터의 부인입니다. 제가 연락드리기로 했는데. 아, 웹스터 부인? 아, 그가 말했다. 아일린이 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웹스터 부인이시군요. 내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일찍, 7시쯤.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7시, 주소를 불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칼라일이 말했다. 제게 맡겨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칼라일이 말했다. 염려 놓으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그는 계속 눈을 감은 채 그때 꾸고 있던 꿈속에 머물러 있고 싶었다. 시골집이 나오는 꿈이었다. 거기에는 폭포도 있었다. 그로서는 잘 모르는 누군가가 뭔가를 들고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아마도 피크닉 바구니 같았다. 그는 그 꿈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꿈에는 편안한 감정이 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몸을 굴려 알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그는 면도를 하고 옷을 다 입었다. 그런 다음 부엌 식탁에 커피와 담배 한 개비를 올려놓고 앉았다. 아이들은 아직 침대에 있었다. 5분 정도 있다가 시리얼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그릇과 스푼을 내놓은 뒤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일 계획이었다. 어제 전화했던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온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7시 5분까지 기다려본 뒤 하루 쉬겠다고 학교에 전화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커피잔을 입에 갖다 댔다. 바로 그때 거리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기 위해
잔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픽업 트럭 한 대가 집 앞 연석 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엔진이 공회전을 하자 운전석이 흔들렸다. 칼라일은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더니 차에서 내렸다. 칼라일은 운전사가 몸을 웅크리고 대시보드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 트럭은 헐떡대며 한 번 더 흔들리더니 잠잠해졌다. 칼라일 씨인가요? 큰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면서 할머니가 물었다. 웹스터 부인이시죠? 그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분이신가요? 그분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커피를 막 끓였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한테는 보온병이 있거든요. 칼라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문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악수했다. 웹스터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칼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엌으로 갔다. 오늘부터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 그녀가 물었다. 제가 아이들부터 깨울게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학교에 출근하겠습니다. 아, 그게 좋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부엌을 둘러봤다. 그녀는 싱크대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았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1인분이면 됩니다. 얼마 후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인사시켰다.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파자마 차림이었다. 세라는 눈을 비비고 있었다. 키스는 완전히 깨어났다. 이 애는 키스입니다. 칼라일이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세라입니다. 그는 세라의 손을 잡고 웨스터 부인 쪽을 향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필요해요. 돌봐줄 분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웹스터 부인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키스가 입고 있던 파자마의 맨 윗단추를 채웠다. 그녀는 세라의 얼굴을 가린 머리칼을 넘겼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다. 얘들아, 이젠 걱정하지 말거라. 그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칼라일 씨, 이제 됐어요. 우린 잘 지낼 거예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루 이틀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을 해도 된다면 제 남편에게 됐다는 표시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창문에다 손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말하더니 다시 아이들을 챙겼다. 칼라일은 베이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트럭의 운전석에서 한 노인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막 보온병 컵을 입에 대고 있었다. 칼라일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자 노인은 컵을 들고 있지 않은 손을 흔들었다. 칼라일은 그가 운전석 창을 내리고 잔에 든 것을 내다 버리는 것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 대시보드 아래로 몸을 수그렸고 칼라일은 그가 몇몇 선들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트럭은 금방 시동이 걸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기어를 넣고 연석 옆에서 차를 출발시켰다. 칼라일은 창에서 돌아섰다. 웹스터 부인, 그가 말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칼라일 씨. 그녀가 말했다. 이제 늦기 전에 일 보세요.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잘 지낼 테니까. 그렇지, 얘들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키스는 한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잡고 있었다. 다른 손 엄지는 입에 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칼라일이 말했다. 정말 100%는 좋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아이들에게 잘 있으라고 키스하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북받쳐 올랐다. 그는 웹스터 부인에게 몇 시에 집에 돌아올 것인지 말하고 외투를 입은 뒤 다시 한번 잘 있으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학교까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었다. 초기 미술사 수업 시간, 그는 비잔틴 회화에 관한 슬라이드를 놓고 오랫동안 강의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디테일과 모티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힘과 적합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가 이름 없는 화가들이 당시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자 신발로 바닥을 비비거나 헛기침을 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계획된 수업 일정의 3분의 1 정도만 소화했을 뿐이었다. 끝나는 종이 울린 뒤에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수채화를 가르치기로 돼 있는 다음 시간이 되자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걸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학생들의 손을 이끌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말했다. 섬세하게 종이에다가 입김을 불듯이 살짝 닿게만. 그렇지, 알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암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는 수 콜빈의 손을 가볍게 잡고 붓질을 이끌며 말했다. 의도가 보이면 그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알겠니? 교직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섰을 때 그는 자기보다 몇 줄 앞에 캐럴이 서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밥값을 지불했다. 그는 자기 몫의 계산서가 접수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식당 안을 반쯤 걸어간 캐럴을 따라잡았다. 그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 창가 빈자리로 잡아 끌었다. 세상에 칼라일! 자리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아이스티가 든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스토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알겠어. 그녀는 아이스티를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스토 선생이야. 내가 알 게 뭐야? 칼라일이 말했다. 말할 게 있다고. 어제 이 시간에 비하면 내가 몇 학년은 더 행복해진 기분이라는 걸 자기가 알까? 세상에.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캐럴이 물었다. 칼라일, 어서 말해봐. 그녀는 후르츠컵을 쟁반 한쪽으로 치우고 스파게티에 치즈를 뿌렸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말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는 웹스터 부인에 대해 말했다. 심지어 웹스터 씨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사람이 선을 만져서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까지. 칼라일은 말하면서 타피오카를 먹었다. 그 다음에는 마늘빵을 먹었다. 그는 앞에 있던 캐럴의 아이스티까지 마신 뒤에야 그게 캐럴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칼라일? 그녀는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스파게티 접시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캐럴. 아니야, 난 정말 멀쩡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처음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밤에 집으로 와. 알았지? 그는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식당 안을 둘러봤다. 하지만 누구도 두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그의 손을 만졌다. 그날 오후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은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키스와 세라는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드는 웹스터 부인을 돕느라 부엌 의자 위에 올라가 있었다. 세라의 머리는 잘 빗어 머리핀으로 묶어놓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아빠!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즐거운 목소리로 외쳤다. 키세라 세라. 그가 말했다. 웹스터 부인, 저는...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칼라일 씨. 웹스터 부인이 재빨리 말했다. 그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푸른색 풍차가 그려진 한때 아일린이 사용했던 오래된 앞치마였다.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보물 같은 애들이에요. 정말 보물이라니까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칼라일은 식기 건조대 옆에 서서 세라가 쿠키 반죽을 찍어내는 걸 지켜봤다. 양념 냄새가 났다. 그는 외투를 벗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오늘은
서로 얼굴 익히는 날이었어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내일은 다른 계획이 있답니다. 공원에 놀러 갈까 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죠. 훌륭한 생각이네요. 칼라일이 말했다. 정말 훌륭해요. 좋아요. 참 잘하십니다, 웹스터 부인. 쿠키를 마저 만들어 오븐에 넣을게요. 그때쯤에는 남편이 올 거예요. 4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4시까지 데리러 오라고 말해 놓았거든요. 칼라일은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믹싱볼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부인께서 전화했어요. 제 아내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는 웹스터 부인이 뭐라고 할지 기다렸다. 그래요. 제가 누군지 말했는데 부인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더군요. 애들을 차례로 바꿔달래서 몇 마디 통화했어요. 칼라일은 키스와 세라를 바라봤지만 아이들은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제빵 철판 위에 다시 쿠키 반죽을 줄 세우고 있었다. 웹스터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메시지도 남겼어요. 보자, 어디다 써놓았더라. 그래도 기억나긴 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댁에게 말이죠. 돌아 나가는 게 있으면 돌아 들어오는 게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댁은 아실 거라고 말하더군요. 칼라일은 그녀를 바라봤다. 밖에서 웹스터 씨의 트럭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차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앞치마를 벗었다. 칼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도 7시에 오면 되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이들을 각각 목욕시키고 파자마로 갈아입힌 뒤 책을 읽어줬다. 그는 아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불을 껐다. 9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캐럴의 자동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는 술 한 잔을 따르고 TV 화면을 지켜봤다. 10시쯤 두 사람이 침대에 함께 누워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욕을 내뱉었지만 그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벨은 계속 울렸다. 중요한 전화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캐럴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우리 애 돌보는 사람일지도 몰라. 여기 번호를 가르쳐줬거든. 내 아내야. 칼라일이 말했다. 그녀라는 걸 나는 알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미쳐가고 있는 중이거든. 전화 받을 생각 없어. 어쨌든 이제 가야겠어. 캐럴이 말했다. 오늘 밤 너무 행복했어. 그녀가 그의 얼굴을 만졌다. 가을 학기도 중반이 지나고 웹스터 부인과 그가 보낸 시간도 벌써 6주에 가까웠다. 그동안 칼라일의 인생은 몇 번의 변화를 겪었다. 하나를 들자면 그는 아일린을 떠났으며 그가 이해하는 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 캐럴과 함께 보내지 않는 밤들에만, 오직 그런 밤들의 아주 늦은 시간에만 아일린에 대해 그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애정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시간에 그와 아이들은 행복했다. 웹스터 부인의 보살핌 덕분에 가족들은 편안하게 생활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리 저녁을 만든 뒤 그가 학교에서 퇴근할 때까지 음식이 식지 않게 오븐에 넣어두는 일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에서 풍겨오는 좋은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며 저녁 식탁 차리는 일을 돕는 키스와 세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따금 그는 웹스터 부인에게 토요일에 연장 근무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녀는 정오가 지난 뒤에 나오는 조건이라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웹스터 씨와 자기 일도 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캐럴도 아들 다찌를 칼라일의 아이들과 함께 웹스터 부인에게 맡겨두고 두 사람은 교회에 있는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믿었다. 6주 전에 그 전화 이후로 아일린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지만 이제 그는 어떤 분노나 눈물이 떨어질 듯한 감정 없이 그녀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학교 일을 보자면 이제 수업은 중세 시대를 지나 막 고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르네상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적어도 크리스마스 방학이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칼라일이 아프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즈음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일인 것 같은데 돌연 가슴이 조이고 머리가 아파왔다. 몸의 관절들이 뻣뻣해졌다. 돌아다니려니 현기증이 났다.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일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 그는 웹스터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좀 어딜 다녀와 달라고 부탁이라도 할까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에게 주스와 소다수를 잔에 따라 갖다 주는 등 사랑스럽게 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아픈 상태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간신히 전화를 걸어 병가를 신청했다. 그는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학교, 담당 과목, 병의 증상을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멜 피셔를 추천했다. 피셔는 일주일에 사나흘, 하루에 16시간씩 유화로 추상화를 그렸지만 그림을 팔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는 칼라일의 친구였다. 멜 피셔에게 연락하세요. 칼라일은 전화선 저편의 여인에게 말했다. 피셔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잠자는 동안 그는 바깥에서 픽업 트럭이 내는 엔진 소리와 그 엔진이 꺼지면서 나는 배기음 소리를 들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침실 문 밖에서 흘러드는 웹스터 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칼라일 씨, 예, 웹스터 부인.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그는 계속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오늘 좀 아프네요. 학교에 전화했어요. 오늘은 침대에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일은 제가 다 잘 챙길 테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곧바로 수면과 각성의 중간 상태로 빠진 그는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 부엌에서 어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와 식탁 의자를 앞뒤로 미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쯤 지난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에서 웹스터 부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라일 씨, 의사를 불러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독감일 뿐이에요. 너무 덥네요. 이불을 너무 많이 덮었나 봅니다. 집도 너무 따뜻하고요. 난방을 좀 낮춰주세요. 그러더니 그는 자신이 다시 잠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난 뒤 그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웹스터 부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지 나가는 길인지 칼라일은 궁금했다. 벌써 하루가 지나간 것일까? 그는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곧 그는 문이 열리는 기척을 느꼈다. 웹스터 부인이 침대 옆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이마를 만져봤다. 몸이 불덩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열이 있어요. 괜찮아지겠죠. 칼라일이 말했다. 푹 자고 나면 좋아지겠죠. 난방을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아스피린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네요. 웹스터 부인은 방을 나섰다. 하지만 방문은 열린 상태였다. 칼라일은 거기 바깥의 TV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 좀 줄여요, 짐. 이라고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그는 들었고 소리는 바로 작아졌다. 칼라일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그는 채 1분도 잠들 수 없었는데 그건 웹스터 부인이 갑자기 쟁반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대 한쪽에 앉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베개를 갖다 댔다. 이걸 드세요. 그에게 알약을 건네면서 그녀가 말했다. 이것도 드시고요. 그녀는 그에게 주스 한 잔을 건넸다. 크림 오브 휘트도 가져왔어요. 이것도 먹었으면 해요.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아스피린을 삼키고 주스를 마셨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칼라일 씨, 그녀가 말했다. 그는 눈을 떴다. 깨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켰다. 전 너무 덥네요. 그게 다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아직 8시 30분인가요? 9시 30분이 조금 지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9시 30분이군요. 그가 말했다. 이젠 이 시리얼을 좀 드셔야겠어요. 그냥 입을 벌리고 먹기만 하면 돼요. 6술만 먹어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첫 술이 들어갑니다. 입을 벌리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걸 먹고 나면 한결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자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배를 채우면 얼마든지 자도 돼요. 그녀가 떠주는 시리얼을 먹고 그는 주스를 더 달라고 했다. 그는 주스를 마신 뒤 다시 침대 속으로 늘어졌다. 막 잠들려고 하는 찰나 그는 그녀가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봐서 오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구름장 뒤로 겨울철 태양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나와 슬리퍼를 찾아 신은 뒤 가운을 걸쳤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세수를 하고 아스피린을 조금 더 삼켰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실로 나갔다. 웹스터 부인이 신문지를 펼쳐놓은 식탁 위에서 그녀와 아이들이 찰흙을 빚고 있었다. 이미 목이 길고 눈이 툭 튀어나온 동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기린 같기도 했고 공룡 같기도 했다. 그가 식탁 쪽으로 걸어가자 웹스터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좀 어떠세요? 그가 소파에 앉을 때 웹스터 부인이 물었다. 식탁에 웹스터 부인과 아이들이 앉아있는 부엌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그가 말했다. 머리도 아직 아프고 몸도 좀 뜨겁네요. 그는 손등을 이마에 대어봤다. 하지만 나아졌어요. 그래요, 나아졌어요. 아침에 참 고마웠습니다. 뭘 좀 갖다 드릴까요? 웹스터 부인이 물었다. 주스나 차를 더 드릴까요? 커피를 마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주스를 드시는 게 제일 낫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침대에서 나오니까 좋네요. 몸에 힘이 좀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웹스터 부인?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기다렸다. 아침에 집안에서 웹스터 씨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양반도 선생님을 뵈려고 했거든요. 제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잘못 잡은 것뿐이었지요. 선생님이 내내 아팠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남편과 저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좋은 날이 아니었네요. 무슨 말씀인데요?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일어 정신을 바짝 차리며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 세라가 물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키스가 그 말을 받았다.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췄다. 너희 두 녀석은 여기서 잠깐만. 웹스터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웹스터 할머니, 웹스터 할머니. 키스가 소리쳤다.
자, 착하지 아가.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아빠하고 할 얘기가 있거든. 아빠는 오늘 아프셔. 내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너는 가서 찰흙을 가지고 놀거라. 누나가 너보다 먼저 동물을 만들면 어쩌려고. 그녀가 거실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칼라일은 소파 옆 탁자로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수화기 안에서는 희미한 소음이 들렸으므로 그는 그게 아일린에게서 온 전화라는 걸 알았다. 나야, 라고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칼라일, 그의 아내가 말했다. 다 알아. 어떻게 아느냐고는 묻지 마. 지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 당신 지금 아프지? 안 그래? 리처드도 계속 아팠어. 지금 뭔가 돌고 있는 중인가 봐. 리처드는 배에 아무것도 못 집어넣고 있어. 벌써 일주일째 연극 연습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가서 조 감독이 장면 연출하는 걸 도와야만 했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거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말해봐. 말할 게 없어. 칼라일이 말했다. 나는 아파. 그것뿐이야. 감기에 걸렸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 일지는 계속 쓰고 있어? 그녀가 물었다. 그 말에 그는 깜짝 놀랐다. 서너 해 전 그는 그녀에게 일지를 쓴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일기가 아니라 일지라고 그는 말했다. 그게 어떤 설명이 된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걸 보여준 일은 한 번도 없었고 1년이 넘게 쓰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일지를 잊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일지를 꼭 써야만 하거든. 어떤 걸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지만 이 질병의 시기에 올바르게 생각하는지 어떤지 잊지 마. 병이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뭔가 알려주려는 메시지야. 당신에 관한 일을 말해주고 있다고. 계속 기록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보면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이 지나간 뒤에야 나중에야 그걸 읽을 수 있어. 콜레트가 그렇게 했어. 아일린이 말했다. 언젠가 열이 생겼을 때 말이야. 누구라고? 칼라일이 물었다. 뭐라고 말했어? 콜레트, 아일린이 대답했다. 프랑스 작가. 당신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알아. 집 어딘가에 그녀의 책이 한 권 있거든. 지지인가? 하는 제목 말이야. 그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온 뒤에 그녀의 글을 읽었어. 리처드 덕분에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됐지. 그 일에 대해서 그녀가 쓴 짧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이 난 동안 내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다 적어 놓았어. 어떨 때는 체온이 화씨 102도에 달했어. 어떨 때는 그보다 낮았고 아마 102도보다 더 높았을 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열이 났을 때 체온을 재고 또 적어 놓은 것 중에서는 102도가 가장 높은 거야. 어쨌든 그녀는 적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상태가 어떤지 다 적으려고 노력해봐. 그 결과 생긴 일을 아일리는 이렇게 말한 뒤 칼라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적어도 나중에 시간 단위로 병에 대해 쓴 글은 남잖아. 돌아볼 수 있는. 적어도 당신에게 보여줄 만한 결과는 남잖아. 지금 당장은 기분 나쁜 일뿐일 거야. 당신은 그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해. 그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누른 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생각에 그녀는 미친 게 분명했는데. 세상에, 라고 그가 말했다. 세상에, 아일린, 도대체 할 말이 없다. 정말 할 말이 없어. 나 이제 끊어야 하거든.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계속 연락할 수 있어야 해. 내 대신에 애들에게 키스해줘.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리처드도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네.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안녕. 이라고 말한 뒤 칼라일은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얼굴에 갖다 댔다. 무슨 까닭인지 그 순간 언젠가 그 뚱뚱한 여자애가 차로 걸어가면서 똑같은 몸짓을 하던 걸 바라본 일이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내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웹스터 부인을 바라봤다.
나쁜 소식이 아니길 바라요. 그녀가 말했다. 그 할머니는 그가 앉은 소파 가까이 의자를 가져왔다. 칼라일은 고개를 흔들었다. 좋아요. 라고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그럼 좋아요. 그럼. 칼라일 씨, 이런 말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녀는 부엌 쪽을 힐끔거렸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차르게다 코를 박고 있었다. 하지만 곧 말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게다가 당신과 아이들도 알아야만 하는 일이니 지금 일어난 김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짐과 나는 나이가 지긋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제 말 뜻 아시겠죠? 이런 말 하려니 제가 힘드네요. 라고 말하더니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칼라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짐에게는 전처소생인 아들 밥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올해 40이에요. 밥이 어제 전화해서는 오리곤으로 와서 밍크 목장 일을 도와줄 수 없느냐고 말하더군요. 밍크를 키우는 일이라면 짐이 못할 일이 없을 거고 장 보고 집 치우고 음식 만드는 것 같은 다른 필요한 일들은 내가 할 수 있겠지요. 우리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식사와 숙소가 제공되는 데다가 가외로 수입도 조금 생기는 거니까 짐과 나는 더 이상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은 지난주에 62살이 됐어요. 일자리를 못 구한 지가 꽤 됐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직접 하려고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미리 말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짐이 직접 와서 말하는 게 좋겠다고 본 거죠. 그녀는 칼라일의 말을 기다렸다. 그가 말하지 않자 그녀가 계속 말했다. 이번 주까지는 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도 이틀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진짜 떠나야만 해요. 꼭 잘되기를 빌어주셔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털털이 자동차를 타고 오리건까지 간다니 어떻겠어요. 하지만 저 애들이 참 그리울 거예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가 그녀에게 대답할 기색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가서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칼라일 씨?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부인이 여기 오셔서 저랑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 그는 눈을 찌푸려야만 했다. 머리가 아파서 라고 그가 말했다.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웹스터 부인은 손등을 그의 이마에 갖다 댔다. 아직도 열이 조금 남았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스피린을 더 가져올게요. 열을 내려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이 집을 돌보는 거니까.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 내가 의사죠. 제 아내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글로 적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칼라일이 말했다. 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면서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에서 눈물이 조금 나왔다. 그는 손목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스피린하고 주스를 드린 뒤에 애들 데리고 다른 데가 있을게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아무래도 이제 차능놀이에는 실증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칼라일은 그녀가 다른 방으로 가서 자기 혼자 남게 되는 일이 두려웠다. 그는 계속 말하고 싶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웹스터 부인,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말입니다. 그 사랑에는 저 아이들도 포함되죠.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이가 들 것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일들을 둘이서 함께 할 것이라는 것도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앞으로는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상대방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 순간 그 무엇보다도 슬픈 일처럼 그에게 느껴졌다. 자, 자, 괜찮아요. 웹서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토닥였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앉아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얼마 뒤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다. 웹스터 부인은 아이들의 주의를 끈 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칼라일은 아이들을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자고 그는 생각했다. 아이들도 관련된 문제니까.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떠들기는커녕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 듯 웹스터 부인의 다리 옆에 앉았다. 그러더니 아이들은 카펫에 배를 깔고 누워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웹스터 부인이 그쪽을 보고 엄한 표정을 짓자 하던 짓을 멈췄다. 칼라일은 말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두통도 여전했고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 할머니와 함께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쑥스러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두통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쑥스러운 느낌도 멎더니 자신이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 중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일리는 18, 그는 19 시절의 일들, 한 소년이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불타오르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는 이마를 닫기 위해 말을 멈췄다. 그는 입술을 적셨다. 계속해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나는 알아요. 계속 말하세요. 갈라일 씨, 때로는 그렇게 다 말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해야만 하는 거라우. 게다가 나도 듣고 싶어요. 다 말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나한테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 사랑이라는 거, 바로 그 얘기 말이유. 아이들은 카펫 위에서 잠들었다. 키스는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빨았다. 칼라일이 계속 얘기할 때 웹스터 씨가 문으로 다가와 노크를 한 뒤 웹스터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앉아요, 짐.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서둘 필요가 없어요. 자,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칼라일 씨. 칼라일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도 받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노인은 식탁으로 가서 의자 하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를 소파 쪽에다 놓고 한숨과 함께 거기에 앉았다. 그러더니 그는 모자를 벗고 힘없이 한쪽 다리를 꼬았다. 칼라일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 노인은 바닥에 두 다리를 모두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깨어났다. 아이들은 카펫에 앉아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쯤에는 칼라일은 하려던 이야기를 다 했으므로 그는 말을 멈췄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가 말을 마치는 걸 보고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이젠 모든 게 잘 매듭지어졌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부인도 말이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다. 웹스터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모자를 썼다. 문에 서서 칼라일은 웹스터 부부와 악수했다. 잘 지내시오. 짐 웹스터가 말했다. 그는 모자챙을 만졌다. 행운을 빕니다. 칼라일이 말했다. 웹스터 부인은 그럼 아침에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화날 때 보자고 말했다.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라도 한 듯 칼라일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노 부부는 조심스레 보도를 따라 걸어 내려가 트럭에 올라탔다. 짐 웹스터는 대시보드 아래로 몸을 수그렸다. 웹스터 부인은 칼라일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바로 그때 창가에 서 있을 때 그는 그렇게 뭔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일린과 관계된, 이전의 삶과 관계된 그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는 것을 안다. 비록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해했고 그녀를 보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들이 함께한 인생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지나침은 비록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는 맞서 싸우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의 일부가 됐다. 그가 거쳐온 지난 인생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픽업이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가는 동안 그는 다시 한번 팔을 올렸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두 부부가 짧게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 걸 그는 바라봤다. 그런 다음 그는 팔을 내리고 아이들에게로 몸을 돌렸다.